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이후에 지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일찍 가셔야 돼서요. 요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어제 국회에서 어떤 단체하고 같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등등해서 포럼을 했어요. 근데 이 행사를 왜 개최했을까부터 시작해서 뭐 노림수 같은 것들 등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행사는 뭐 이렇게 개최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진숙 의원 스스로도 뭐 특정 세력의 5.18이 뭐 활용되고 있다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은 논쟁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슈를 끌고 싶다. 그렇죠. 예. 저는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 게다가 이 토론인지 뭐 포럼인지 뭔지를 8.15 바로 직전에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5.18 거꾸로 하면 8.15에 지금 이거 그대로가. 근데 정말 그 광복절이 우리한테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데 또 5.18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마케팅에다 이렇게 씁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네 당에서도 사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뻔짜고 예.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 돼가지고 처음 한 행사가 사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뭔가? 나는 무조건 극우로 빠져가지고 극우 사람들하고만 잘 놀고 앞으로는 극우들하고만은 친하게 지내서 극우들로부터만 표 받겠어. 이런 거밖에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역사적인 뭐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도서관장님인가가 예. 국회에서 이거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적절하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너무 부적절하다. 지금 뭐 국회의장님이 뭐라고 하기 이전에 이런 식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끝났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리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국회에서 자리를 내준다? 저는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근데 좀 징계 안 할 것 같이 또 보여서 예.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그 5월 단체들이 일제히 한 20개 단체가 같이 성명을 냈는데 그중에 이제 인상적인 한 표현이 지만원류의 인간들보다 더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왜곡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뭐 지만원 씨가 참석했던 그때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 체제였죠. 예, 뭐 이종배 등등. 예. 그 이후에 사과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역사가 깊잖아요. 사실 이제 얘기하기도 그 골치 아플 정도로 역사가 긴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 주였다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뭐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전날인가 자료집을 받아봤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는 어느 논리로 갔냐면 광주를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이죠. 예. 그래서 이거 여기서 뭐 영남 양자를 들여갖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게 거대한 비즈니스가 됐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지금 성역화하고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문장 맞는 문장이 한 문장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단체를 가보잖아요. 그 단체 강령이 있어요. 그 단체 강령의 첫 번째가 뭐냐면 광주를 해방하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당과 이른바 세력들이 광주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강령이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뭐냐면 박정희 전두환의 장기 집권은 정당했다예요. 그래서 그날 토론에도 보면 전두환 복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만원도 전두환을 복권시키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토론은 전두환 복권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한차인데 이들이 어느 행성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자유 대만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를 자유 대한으로 봤어요. 근데 대만이에요. 예. 대한이 아니라. 그러면 이들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우리를 공산당으로 보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공산당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의 일원으로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국회의원이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저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국힘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손절 정도잖아요. 그렇죠. 원내 지도부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도 말렸었어 정도만 나오고 있죠. 근데 총적 당 지도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지금 더 우려스러운 건 장동혁 대표가 이게 나의 땅 따먹으러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더 가버릴 거라고요. 예.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이냐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스럽죠. 당에서 그러니까 개별 의원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건 적절한 선긋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선거 이전에 고성국 슈퍼 당원에 대해서도 이 전두환 사진 걸자 해가지고 그거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징계를 중지시켰다고요. 서울시당에서 탈당 공고 내렸는데 10일 안에 탈당 안 하면 이게 아예 출당시켜버리는 건데 그거 지금 중앙당 윤리위로 와가지고 안 했어요. 브레이크 걸려 있죠. 선입 선출에 의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 들어온 징계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윤리위가 지금 헛간대 하고 있잖아요. 딴 거 하고 있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의원도 징계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징계를 하면 더 띄워주는 결과를 내게 될 거예요. 이걸 지금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김한 기자가 여기서 언급됐던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이진숙 의원 스스로는 그 언급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거기서 막 고성이 일어나고 서로 막 이렇게 몸다툼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냥 입장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이 어떤 세력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라는 취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판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것이 바로 어느 정도 캐치가 되는 부분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대한민국 공동체에 어떤 득이 되냐는 거죠. 이게 함께했던 단체 이름이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곳인데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썼던 이영훈 전 교수가 여기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하고 식민 사관을 계속해서 얘기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8.15 직전에 5.18에 대한 이슈를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막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국회 와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마이크와 그 장소를 왜 대여해 주냐. 그리고 이게 저는 충분히 취소할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날 이미 자료집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집 내용이 심각하게 헌법 정신인가 5.18에 대한 어떤 것들을 부정하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서 얘기하는 거가 심각한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뭐 그러면 또 그거 그렇죠. 갖고 난리가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회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의 행사를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선이 그어졌어야 되는데 그 선이 안 그어진 게 지금 문제인데. 옛날에 그 백골단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데려와가지고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케이스보다도 좀 심각하게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뉴스를 전했어요. 그 전날 이진숙 의원이 이런 걸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이진숙이 또 자기 그 뭐랄까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나보다 등등으로 치부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의원이 그리고 뭔가 극우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가 있는 의원이 그냥 했던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벌어진 일들과 여기서 진행됐던 내용들이 5.18 특별법이라는 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 국회 차원의 뭐 윤리위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면 이거 또 벌어집니다. 네, 계속 벌어지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제가 윤리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네 당원 당규에 5.18 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헌법도 어기고 지금 이것도 어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걸 솜방망이로 한다? 아예 처벌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그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죠. 너무 조롱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저기 말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더 장려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위헌정당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솔직히? 수 있죠.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또 행사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해주고 만류하지 않는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그냥 뉴스로 넘기면 안 되겠다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가야 돼요. 저렇게 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구독자 화이팅. 노영희 변호사가 YTN 라디오 지금 대리 진행하러 가는 건데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는 어차피 그 방송 시작 안 하니까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계속 계십시오.
자, 이진숙 의원 얘기를 짧게 해봤었는데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제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두 개의 키워드더라고요. 결국은 어디에 공급을 하겠다. 그 지역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속도인 것 같아요.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공급 대책 한 마디씩 좀 들어보죠. 뭐 공급 방향이라든지 속도를 줄이겠다는 여러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강론의 아이디어, 강론의 추진 방향의 어떤 디테일 이런 거에서는 평가할 점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정무적으로 그냥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세제 개편을 먼저 건드린 다음에 시장이 막 공격을 해, 언론이 막 그걸 비판을 해. 그러면 그 다음에 공급을 얹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그냥 공격을 당해요. 왜냐면 퇴색이 된다. 네, 왜냐면 그거 어차피 빨리 시작해봐야 정부가 지금 3년 안에 시작하겠다라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근데 그래봐야 어차피 대통령 임기 안에 공급도 못하는 거. 이걸로 시장이 안정이 되겠냐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었지만 이 부동산 정책에서 첫 번째로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를 건드리면서 약간 정무적인 판단이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프레임에 걸리게 됐고, 이 프레임에 어째 공급을 막 던졌지만 공급이라는 건 어쨌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어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갖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는 완전히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에 접근과 다른 접근을 해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비판을 흔드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쫓기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도 지금 안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급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제안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원래 이것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주변 땅값 올린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택지까지 지정해서 우리가 그냥 허황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한 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저께 부동산 의총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 요인에 대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동산 그 오세훈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라도 서울 선거 보궐선거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총선까지 연결되는 문제라서 냉철하게 지금 분석을 잘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저는 남양주하고 경기도 광주하고 그다음에 강서에 뭐 서울 강서 그 저기 한 1000여 채 거기 진다고 하는데, 광주는 너무 좀 멀어 보이지 않나요? 일단 느낌상 너무 멀어. 남양주는 야 이거는 이게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하면 야 이것도 좀 너무 지금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는 조금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추가 대책으로 또 낸다고 하니까 매입임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빨리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매입해서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의 공급 대책이라는 건 당연히 그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각각 뭐 3기 신도시 정도 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공급, 그러니까 127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나온 것에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라는 평가들은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택지를 직접 지정한 부분도 그렇고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금융대책이라든지 무언가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얘기를 했던 부분 자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한 기자가 전제를 깔았던 게 정무적으로 판단해보자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지율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보자면 당장 와닿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관심사는 그린벨트였던 것 같아요. 남양주 일부에 이제 그린벨트가 있지만 이제 주로 얘기됐던 곳이 용산 어린이공원하고 그렇죠. 강남 일대 등의 이제 그린벨트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언급이 없어가지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 용산 어린이공원 같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근데 생각보다는 복잡한 동네예요. 여기가 역사 유적이 어떻게 밑에 어떻게 있는지 그렇습니다. 모르고 오염 문제가 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뭐 용산 어린이공원을 하면 이게 이제 맞는 키가 되진 않아요. 공급 문제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반대하고 이러면서 상징적 어떤 장소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야 서울은 이제 땅이 없어 서울에 어디다 집을 짓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 그래도 찾아보면 우리가 뭐 1,000호 10,000호 이렇게 공급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부지로 여겨졌던 게 태릉인데 태릉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뭐 더 획기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뭐 정부가 영향력을 그걸 할 수 있는 대학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법원을 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려면 그건 또 너무 커지는 판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공급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늘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보면서 지금 30억 뭐 시가로는 50억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10억에서 서울 집값들이 지금 이제 뭐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데가 대부분 이제 10억에서 30억 사이에 걸리는 집들일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살려는 집은 10억 이하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 트랙에 대한 각각의 얘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사실은 있었어요. 네. 청년들에게 4억 이하의 그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혜택도 주고 해서 이걸 징검다리 삼아서 다음 뭐 더 고가의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이게 시스템적인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회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이 세제를 먼저 던지면서 다 묻히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30억 이상 시가 50억 이상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니네 어차피 니네는 돈이 많아 니네는 세금을 많이 내 이건 조세정이야. 근데 10억에서 30억에 걸리는 주택은 야 우리는 리빙으로 만들 거야. 이 집 주택은 안정화시킬게. 이거는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게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안정화를 시켜볼게. 그리고 10억 이하 첫 주택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풀어줄게. 집을 사세요. 살 수 있으면 이 위에 구간하고는 다르게 할게. 그리고 서울에 한 55% 6% 정도가 전월세 세입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입자 트랙이 또 하나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논점, 비판점들을 분산시켜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여기 구간에 걸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판을 짰어야 되는데 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 지금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묻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김윤덕 장관이 나와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보도자료가 61장짜리였습니다. 61장. 쭉 보면서 디테일해요. 다 보면 뜯어보면. 그런데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도 어떻게 소비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러 층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혼부부가 있을 거고 생애 첫 주택이 있을 거고 아니면 1가구 1주택인데 집을 좀 평수를 넓혀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각자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말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남양주 어디 뭐 서울 강서 뭐 이것만 그 하단에 흐르는 자막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키워드로 뽑는 거 그것만 부각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공급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또 남의 이야기 같고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보면 결혼 페널티라고 불렀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소득 구간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대출은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다 있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알려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제가 볼륨으로 뽑아서 또 얘기되고 있는 게 지금 PF 대출 그것도 풀어준다고 하니까 건설 산업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아니 이렇게 해도 욕 먹고 저렇게 해도 욕 먹고 지금 다 그런 상태인데 이게 참 정리는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 늘 어렵고 공급 대책은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올해 공급되는 양, 내년에 공급되는 양이 내년에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 아파트값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 상황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부동산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과 민원이라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아요. 어제 대책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것들 외에도 남아있는 불평 불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인데 뉴스에서 소비되는 건 결국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소개된다든지 오세훈 시장이 그 국민의힘 회의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는 가능한데 정희용 사무총장은 또 대놓고 판 깔아주냐고 항의하는 장면도 동시에 연출되고 희한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비판 일색이라서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얘기도 어제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기준을 낮춰주고 조합원 수 퍼센테이지도 바꾸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참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한번 이제 비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보기 시작하면 쉽지 않은 지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구간에 들어와 버려갖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에 대한 연구를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아무리 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우리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늘 사고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다른 지역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게 너무 집권 초에 지금 부각이 되는 상황이 됐죠. 자,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얘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함으로 그러니까 표를 모았던 것이 있단 말이죠. 지지율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유능함을 그렇죠. 기대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아이디어가 됐건 아니면 어떤 선언이 됐건 무언가가 꼭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는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